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사람들은요, 바로 역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집단 중 하나, 바이킹입니다. 그럼 시작부터 가장 큰 오해 하나 깨고 갈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뿔 달린 두구요? 이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냥 19세기 오페라 소품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바이킹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저 잔혹하기만 한 약탈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개척자였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신화라는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그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바이킹의 이야기는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서쪽에서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세계 역사 무대에 폭발적으로 등장한 거죠. 바로 서기 793년, 이 해가 바로 바이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아주 신성한 장소였던 린디스판 수도원이 정말 무자비하게 습격당한 겁니다. 당시 한 학자가 남긴 기록인데요.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기독교 유럽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대 최고의 혁신 기술, 롱십이죠. 이 롱십의 존재성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특징들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데 있어요. 보세요. 거친 북대서양의 파도를 뚫을 만큼 튼튼한데 동시에 강물이 얕아서 보통 배는 못 들어가는 내륙강까지 수심 1m밖에 안 되는 곳도 쏙쏙 들어갔단 말이죠. 돛과 노를 같이 쓰니까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고요. 심지어 가벼워서 배를 들고 육지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강이 바이킹한테는 그냥 침략용 하이패스 고속도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바이킹이 맨날 약탈만 하고 다닌 건 아니에요. 서기 865년쯤 되니까 아예 작정하고 잉글랜드에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눌러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북동쪽에 데인로라고 불리는 자기들만의 거대한 영토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요. 바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속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law, knife, egg 같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이게 다 바이킹 언어에서 온 거예요. 심지어 they, their, them 같은 없으면 안 되는 대명사들까지도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똑똑한 왕이 골칫거리였던 바이킹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너희한테 땅 줄게. 대신 다른 바이킹들 좀 막아줘. 이렇게 해서 자기 최대의 위협을 가장 든든한 방패로 써먹은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땅, 노르망디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쪽으로 간 바이킹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바이킹이 그쪽으로만 간 건 아니었어요. 특히 지금의 스웨덴 쪽 바이킹들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약탈자와는 정말 180도 다른 바이킹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루스라고 불렀는데요. 아마 노를 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을 겁니다. 이 루스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훗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뿌리가 되는 키예프 루스입니다. 당시 이들을 직접 만났던 아랍 외교관 이븐 파들란이 남긴 기록이 정말 생생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루스인들 체격은 정말 끝내주는데 위생 상태는 아주 최악이었던 거죠. 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럽다라고 썼을 정도니까요. 한 대야에다 다 같이 얼굴 씻고 코 풀고 침 뱉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귀한 기록을 또 하나 남겼는데 바로 바이킹의 배 장례식에 대한 유일한 목격담입니다. 죽은 족장을 배에 태워서 사후세계로 보내는 아주 장엄하고도 좀 으스스한 그런 의식이었죠. 스웨덴에서 아랍 은화가 수천 개씩 발견되고 노르웨이에서는 페르시아산 비단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동쪽의 바이킹, 루스인들이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모피나 노예 같은 걸 팔아서 은이랑 비단을 사오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와 북유럽을 잇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적인 상인이었던 거죠. 자, 서쪽으로 가서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뒤흔들고 동쪽으로 가서 거대한 무역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바이킹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바로 대서양 너머 미지의 세계로 향합니다. 이게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아이슬란드에 정착하고 거기서 다시 그린랜드로 건너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린랜드에서 마지막 도약을 해서 북미 대륙의 해안에 도착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그 험한 북대서양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여기에 바로 태양석이라는 전설적인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수한 돌을 이용해서 구름 낀 날에도 태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말하자면 고대판 GPS 같은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콜럼버스보다 바이킹이 500년이나 먼저 아메리카에 갔다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냥 신화, 전설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바이킹의 정착지 유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정확히 서기 1021년에 바이킹이 거기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졌죠.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먼저 갔는데 왜 눌러앉지 않았을까? 왜 아메리카는 바이킹의 땅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일단 그들이 스크렐링이라고 부르던 원주민들의 저항이 거셌고요. 또 고향인 그린란드에서 너무 멀어서 보급을 받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빙학이라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가 닥치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그린란드 식민지 자체가 붕괴해버렸습니다. 정착을 이어갈 기반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서쪽과 동쪽 그리고 대서양 너머까지 바이킹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은 잔혹한 약탈자였을까요? 아니면 선구적인 탐험가였을까요? 어떠세요? 이제 답이 좀 보이시나요? 어쩌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걸지도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원정을 떠난다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종의 직업이었던 거죠.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교역을 하고 새로운 땅을 탐험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원정, 즉 약탈을 떠났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이킹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바이킹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에게 소빙하기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메리카의 바이킹 정착지가 살아남았더라면, 과연 지금 우리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